안녕하세요. EAT 연구기획팀 김세롬 연구원입니다. 여러분, 유체 해석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기능 중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기능은 유체 흐름을 반영하여 설계의 성능을 더욱 상세하게 파악하고 프로토타입의 필요성을 최소화하여 최적의 설계를 돕는 것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는 일상 속 해결이 필요한 문제에 직면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유체 시뮬레이션이 그 활용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엠플로우를 활용하여 기본적인 CFD 검증 기능에 집중하여 간단한 유동 해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직 프로그램을 다운받지 못한 분께서는 하단의 링크를 통해 무료 데모 신청을 진행해 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소방 스프링클러 유동 해석입니다. 해석을 통해 스프링클러의 부속인 반사판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스프링클러는 화재의 초기 진화에 도움을 주며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감열부가 물이 흐르고 있는 배관과 연결되어 있는 곳을 막고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 온도가 상승하면 감열부가 파괴되어 물이 나오는 원리로 작동이 됩니다. 스프링클러를 자세히 보시면 아래쪽에 반사판이 존재하는데 위에서 분사되는 물이 반사판을 맞아 멀리 퍼지고 이에 따라 넓은 영역에 물이 도달하여 불을 끌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반사판의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엠플로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석에 앞서 유체 해석 프로그램에서 빠질 수 없는 격자 생성에 대해서 잠시 다뤄보겠습니다. 이론 파트에서 잠시 설명드렸었는데요. CFD 프로그램은 전처리 방법에 따라 격자 생성이 필요한 격자 기반 CFD 프로그램과 격자 생성 과정이 불필요한 입자 기반 CFD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격자 기반 툴에서는 설정한 해석 영역을 격자로 구분하여야 계산 진행이 가능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해석 영역 내부를 레고 같은 작은 블록으로 채우는 것과 비슷한데 여기서 어려운 것은 스프링클러처럼 곡면이 있는 다소 복잡한 구조물의 경계면을 고려하면서 채워야 한다는 것이고 해석 정확도를 위해 그러한 경계면 부분에선 더 작은 블록으로 설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의 블록을 사용할지 그리고 어떤 크기의 블록을 사용할지도 설정해야 하고 채워 넣어야 하는 부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곡면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격자 생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CFD 하면 다루기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사실상 전처리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해석에서 저희는 입자 기반 유체 시뮬레이션을 사용할 예정이므로 격자 생성 없이 바로 구조물만 불러와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접 사용해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구조물을 불러오고 속성값을 설정해주면 끝! 사용법도 간단하기 때문에 직접 체험해 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해석 시작 전 조건 설정을 위해 스프링클러에 대해 간단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모든 소방시설은 모두 정해진 법에 따라 제작되고 설치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스프링클러 헤드 한 개에서 어느 정도의 유량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준상 헤드 한 개에서 1분당 80리터의 물이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배관과 펌프 등 관련한 모든 설비들이 설계되는데요. 이 양은 1초에 약 1.3리터, 즉 커다란 페트병 한 개를 거의 가득 채우는 물이 작은 헤드에서 1초에 한 번씩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므로 꽤 많은 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추후 해석 조건 설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프링클러 헤드 한 개가 어느 정도의 범위를 커버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물이 닿는 수평거리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는 건물과 시설별로 정해진 조건이 다양합니다만 대략 2에서 3m 이내 정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해석 영역 설정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반사판이 있는 케이스와 없는 케이스를 비교할 것이므로 구분을 위해 반사판이 있는 모델은 케이스 1, 없는 모델은 케이스 2로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앰플로우 블루를 실행합니다. 실행하신 뒤에 파일 탭에서 새 파일을 누르면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반사판이 있는 스프링클러 케이스부터 먼저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 파일명에 스프링클러 케이스 1을 입력하고 단위 설정은 그대로 유지한 뒤에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은 구조물을 불러오겠습니다. 스프링클러 구조물은 제공드린 외부 파일을 활용할 계획이고 제공드린 파일의 좌표 원점은 스프링클러의 맨 윗면 중앙부인 상태입니다. 먼저 해석 탭에서 구조물의 버튼을 누르면 설정창이 뜹니다. 구조물의 이름은 스프링클러로 설정하시고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하얀색으로 보이게 색을 지정합니다. 외부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저장 경로를 찾아서 파일을 불러오실 수 있고 반사판이 있는 모델의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의 맨 윗면의 정중앙이 원점인 상태를 유지할 것이므로 위치는 따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면 아이템 추가를 성공하였습니다 라는 창이 뜨고 화면을 통해 구조물이 성공적으로 불러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물 움직임 설정과 입자 특성 설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조물 움직임 설정의 경우 저희는 스프링클러가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설정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입자 속성의 경우 기본 값으로 물의 밀도, 점성, BRB 등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CS는 음소 값인데 앰플로우가 계산에 사용하는 SPH 방법의 상태 방정식에 임의의 음소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대략적으로 입자 최대 속도의 10배 정도의 값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저희도 설정을 최대 속도 배수에 10으로 입력하여 적용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생성입자 조건 설정입니다. 생성입자 버튼을 누르면 설정창이 뜹니다. 먼저 생성입자 이름을 물로 설정하고 색은 파란색으로 유지합니다. 시작 시간은 0초, 종료 시간은 5.1초로 설정하고 생성입자의 형태의 경우 실제 스프링클러를 따라 원형으로 설정합니다. 유량 속도의 경우 앞서 법령을 통해 확인했던 1분당 80리터의 유량을 참고하여 유량 조건을 스프링클러 구경으로 나눠 생성입자의 속도를 계산했습니다. 값은 13.5336m/s입니다. 이것을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치의 경우 처음 구조물을 불러오기를 할 때 스프링클러의 중앙부가 X좌표 0, Z좌표 0이고 스프링클러의 맨 윗부분이 Y좌표의 0이 되게 설정하였기 때문에 생성입자가 나오는 위치는 XZ좌표는 그대로 중앙부에 위치하게 하고
Y좌표의 경우 실제 물이 나오는 위치와 유사하도록 약 2.7cm의 아래의 위치로 설정하기 위해 마이너스 0.027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생성입자 평면이 아래를 향할 수 있도록 X축에서 90도 회전시킵니다. 반지름의 경우 스프링클러 구경을 참고하여 0.0056으로 X축과 Y축 모두 설정하여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스프링클러 아랫부분에 생성입자의 위치가 설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석 조건 및 해석 영역 설정입니다. 해석 탭의 해석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저희는 약 5초 동안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것을 해석할 것이므로 해석 시간은 5.1초로 설정하고 해석 간격은 0.0002초, 최대 입자 개수는 30만 개, 입자 반지름의 경우 0.0014m로 설정합니다. 해석 영역의 경우 자동으로 설정된 해석 영역을 해제하고 원하는 값을 입력하기 위해 자동 계산 체크를 해제합니다. 앞서 법령을 통해 확인한 것과 같이 대략적인 스프링클러의 수평거리를 반영하기 위해 가로 세로 5m로 설정하고 높이는 건물의 일반적인 층고와 유사한 2.3m로 설정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의 맨 윗부분이 좌표의 원점인 상태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X축과 Z축은 최소 마이너스 2.5m, 최대 2.5m로 설정합니다. Y축의 최소값은 건물 층고로 참고한 2.3m를 마이너스 2.3m로 입력하고 최대값은 스프링클러 윗부분에 약간의 여유 공간을 반영하기 위해 0.2m로 설정합니다. 적용 버튼을 누르면 해석 영역이 설정한 대로 넓게 설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설정이 끝났으므로 해석 실행 버튼을 눌러 초기에 설정한 파일명을 다시 한번 입력하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해석이 시작됩니다. 해석이 진행되는 중간에도 보시는 것과 같이 입자의 움직임을 계속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석이 완료되면 분석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해석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알람을 통해 알려줍니다. 저는 4시간 정도가 걸렸네요. 이 해석 시간의 경우는 컴퓨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해석이 완료된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왔는데요. 이렇게 해석이 완료가 되면 결과 탭에서 이 재생 버튼을 눌러서 입자의 움직임을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입자의 색은 입자 속도값마다 다른 색을 띠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시화 설정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속성을 단색으로 변경하면 앞서 저희가 생성입자 설정 시 물의 입자를 파랗게 설정하였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원래대로 속도로 설정한 뒤에 계속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카메라 움직임을 통해 프로그램 내에서 비디오 플레이나 녹화를 진행할 때 사용되는 시점의 움직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움직임에서 정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카메라의 위치고 두 번째가 카메라의 각도입니다. 위치의 경우 전역축의 원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위치를 설정하면 되시고, 카메라의 각도는 Y축을 중심으로 각도를 설정하면 이렇게 좌우로 돌릴 수 있고, X축을 중심으로 각도를 설정하면 이렇게 상하로 돌릴 수 있습니다. 입력값의 기준은 이러하고 실제로 적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쉽습니다. 먼저 카메라 움직임을 클릭하신 뒤에 카메라의 이름을 입력하고 움직임을 지정할 만큼 행개수를 설정합니다. 저희는 간단하게 2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현재 이 뷰창에서 보고 있는 카메라 움직임을 설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줄을 드래그하고 현재 위치 적용을 누르면 이 위치의 값이 카메라 움직임에 입력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 처음에 스프링클러를 가까이 보다가 점점 멀어지게끔 설정하기 위해 첫 줄에는 이렇게 가까이 있는 현재 위치를 입력하고 두 번째 줄에는 이렇게 멀리 있는 현재 위치를 적용하고 처음 시작 위치는 0초로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위치로 도달했을 때 4초가 되게끔 설정하여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 카메라 움직임 창에서 움직임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고, 또한 비디오 플레이 창에서도 지정한 카메라 설정하시면 움직임을 설정한 대로 입자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해석 결과의 정량적 데이터를 통해 물이 얼마나 고루 퍼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이 멀리 퍼진다면 저희가 설정한 해석 영역의 옆면으로 유량이 많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정육면체의 해석 영역 옆면 4개를 모두 유량 계층 영역으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계층 영역 설정은 결과 탭에서 계측 버튼을 눌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옆면의 이름을 옆면 1, 그리고 계측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종류는 유량으로 하고 형태는 사각형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해석 영역을 설정한 것을 참고해서 좌표값에 따라 각 면의 위치와 범위를 입력하게 되는데 XZ축에 2.5m가 아니라 2.49m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앰플로우 특성상 해석 영역을 벗어나면 입자가 사라져서 해석 영역 경계인 2.5m를 확인하면 유량이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살짝 안쪽의 위치로 설정을 한 것입니다. 이제 차례대로 4개의 옆면을 설정하겠습니다. 옆면 1의 경우에는 2.49,
옆면 1을 설정한 것처럼 옆면 2도 계속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가 끝난 뒤에 설정된 계층 영역을 차례대로 눌러서 잘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옆면의 유량을 초 단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고 계측 탭에 가보시면 앞서 설정한 옆면 계층 영역들이 리스트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체크하여 내보내기를 누르면 정해진 경로에 파일이 저장됩니다. 폴더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경로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기다리시면 추출이 완료가 되고 앞서 설정한 경로에 계측값의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성되는 파일의 확장자의 경우 CSV라는 확장자로 파일이 생성되는데 이것은 메모장이나 엑셀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케이스 1 해석과 데이터 추출이 끝났습니다. 이제 케이스 2 해석을 진행할 텐데요. 구조물 외에 다른 설정이 없기 때문에 케이스 1 프로젝트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여 설정을 유지하고 여기서 구조물만 변경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탭에서 다른 이름 저장 버튼을 눌러 파일명을 스프링클러 케이스 2로 하여 저장합니다. 그리고 케이스 1 파일과의 해석 결과의 연결을 끊고 전처리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결과 탭에 전처리 모드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해석 탭에서 구조물 변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불러와 있는 스프링클러 버튼을 누르고 다시 한번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반사판이 없는 스프링클러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변경을 누르면 이번에는 반사판이 없는 스프링클러가 잘 불러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앞서 설정했던 값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신 뒤에 해석 이어가기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해석 설정에 관리 탭에 들어가셔서 중간 위치에 있는
해석 이어하기 파일 저장을 체크를 누릅니다. 여기서는 0.1초마다 해석된 결과를 저장하여 이어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해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적용 버튼을 누르고 해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0.1초마다 해석 이어하기 파일이 저장되게 하였기 때문에 0.1초가 지난 뒤에 해석을 중단하여 이어하기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0.1초가 지나 해석 중단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케이스2 파일을 아예 종료한 뒤에 해석 이어하기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파일을 닫으면 해석 이어하기 버튼이 활성화되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서 케이스2 파일의 결과 파일이 저장되는 폴더로 가보시면 Continue로 시작되는 해석 이어하기 파일이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불러오면 시스템 메시지에 해석 이어하기 불러오기를 성공하였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또한 해석 탭에서 해석 실행 버튼을 눌러서 파일이 저장된 시점인 0.1초부터 해석을 다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케이스2 파일의 해석이 완료되었습니다. 케이스1과 마찬가지로 계산 결과를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또한 케이스 1에서 설정해놨던 계층 영역들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것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계층 영역의 유량을 확인하기 위해 동일하게 데이터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파일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두 케이스의 해석과 해석 결과 내보내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영상을 통해 확인되듯이 반사판이 있는 케이스 1에서 물이 더 넓게 퍼지는 것이 확인됩니다. 또한 붉은색이 속도가 높은 입자인데 케이스 2에서는 옆으로 퍼지는 입자보다 아래로 떨어지는 입자들의 속도가 높은 것이 확인됩니다. 이제 정량적인 확인을 위해 앞서 옆면을 지나는 유량값을 추출한 파일을 정리하여 차트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옆면 4개의 유량 합계를 초단위로 비교한 결과입니다. 모든 시간대에서 반사판이 있는 케이스 1에서 더 많은 양이 지나가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를 통해 반사판이 있을 때 바깥쪽으로 더 많은 유량이 도달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옆면 위치별로 평균 유량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케이스 1은 옆면 1, 2, 3, 4가 고루 퍼진 것 대비 케이스 2는 옆면 3, 4 위주로만 유량이 지나가고 1, 2에는 아주 적은 양이 도달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사판이 있을 때 물이 더 골고루 퍼지게 된다는 것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소방 스프링클러 유동 해석 따라하기였습니다. 엠플로우를 통해 소방 스프링클러의 반사판의 역할을 빠르게 시험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스프링클러뿐 아니라 다른 제품에서도 반사판과 같은 장치를 추가하거나 설계를 변경할 때 제품의 성능 변화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동해석 시뮬레이션은 설계 변경에 있을 수 있는 여러 시행착오를 줄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탱크 슬로싱 현상, 정수장 추정 실험과 같은 여러 적용 사례가 E8의 블로그에 소개되어 있으니 흥미가 생기셨다면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